오늘 전설의 6골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골대 2번 맞췄죠. 그리고 오늘은 골대를 4번 맞췄어요. 그래서 1, 2차전 합계 골대를 6번 맞추면서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팀이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경기력 자체가 엄청 좋진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어도 골대를 6번 맞췄다는 건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대한 지적 이런 걸 떠나서 이 전설의 6골대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결승전으로 진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제 운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가 됐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이 스스로 결정을 짓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오늘 결정적인 찬스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의 찬스를 모두 다 놓쳤죠. 근데 이 5번의 찬스가 골대를 맞춘 거랑은 한 2개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누누 멘데스의 슈팅이라던가 비티냐의 슈팅은 중거리 슈팅이기 때문에 빅찬스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5번의 빅찬스에서 중거리 슈팅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번의 빅찬스는 정말 순수하게 박스 안에서 이 정말 결정적인 찬스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놓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XG 값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3.22골입니다. 근데 이 XG 값도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맞췄다 하더라도 XG 값이 낮아요. 그렇다는 건 XG 값이 높은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득점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전설의 6골대 나오는 장면이 음바페가 측면에서 오늘 날카로운 크로스를 많이 올렸어요. 접고 들어와서 골문에 바싹 붙여주면서 정말 좋은 크로스 계속 올려줬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하무스가 발을 갖다 댑니다. 갖다 대면서 뒤로 흐르죠. 근데 뒤로 흘렀을 때 에메리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정말 에메리가 놓친 거죠. 에메리가 이 정말 좋은 공간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골대를 맞춥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이제 누누 멘데스가 밀고 들어와서, 이게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은 의도했던 중거리 슈팅이거든요. 마지막에 공격 숫자를 앞쪽에 배치를 하면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였죠. 누누 멘데스의 슈팅. 근데 이 슈팅도 골대를 맞고 벗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대, 이것도 전술적으로는 좋았어요. 마지막에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요 왼쪽 라인에 선수를 몰아넣고 반대편에 덴벨레 딱 한 명만 아이솔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넓은 공간을 덴벨레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덴벨레에게 방향 전환을 하고, 방향 전환이 되다 보니까 덴벨레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모두 다 또 이제 반대편으로 끌려 나오죠. 그러면 끌려 나오는 순간 의도적으로 크로스를 약간 길게 줘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계속 좌우로 흔들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누누 멘데스가 머리에 맞춥니다. 좋은 전략이었어요. 머리에 맞추고 이게 떨어지면서 코벨 골키퍼가 이거를 또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한 걸 이제 하키미가 센스 있게 슈팅으로 안 가져가고 음바페한테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여기서 믿었던 음바페가 슈팅을 했는데 약간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슈팅을 코벨 골키퍼가 막으면서 코벨 골키퍼의 선방이 또 골대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대는 비티냐. 이것도 똑같죠.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계속 들어가 주면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물러나게끔 만들고 비티냐에게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줘요. 비티냐가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중거리 슈팅을 잘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티냐가 중거리 슈팅 찬스를 잡아서 슈팅. 근데 이건 정말 운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골대를 맞았는데 크로스바에 안쪽에 맞았어요. 하단에 맞고 보통은 들어갈 때도 있죠. 근데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전설의 홈에서 4골대, 원정에서 2골대, 전설의 6골대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렇게 중거리 슈팅 장면을 보면 비티냐라던가 누누 멘데스 요런 선수들이 골대 맞춘 건 사실은 운에 가깝고요. 사실은 다만 음바페가 놓친 거 혹은 에메리가 놓친 거, 그리고 1차전에서 하키미가 골대 맞춘 거, 음바페가 골대 맞춘 거, 이런 것들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대를 맞춘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스스로 결정을 못 지은 것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G 값이 골대를 맞추는 장면들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맞췄으면 XG 값이 낮아요. 근데 XG 값이 오늘 왜 높냐? 하무스라던가 음바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가져갈 때 결정력이 오늘 안 좋았습니다. 결정적인 상황들이 골대 말고도 많았어요. 이 장면 보시면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덴벨레를 활용해서 한쪽 측면에 과부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요,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하키미가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메리와 비티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키미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그리고 끌려 나올 때 덴벨레를 향해서 또 미드필더가 끌려 나가요. 그런데 그 순간 비티냐가 뒤에 있다가 덴벨레에게 수비가 붙으니까 본인이 이 뒤쪽으로 돌아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덴벨레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그리고 하키미에게 수비가 붙어 있을 때 비티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죠. 이 움직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공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니까 자연스럽게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이 공간에 쏠립니다. 그래서 하무스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니까 여기서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티냐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하무스에게 패스를 정말 잘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좋은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을 딱 해놓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하무스가 여기서 슈팅을 하늘로 날리죠. 이런 장면. 이 장면을 보시면 덴벨레가 아까와는 다르게 왼쪽으로 움직여서 왼쪽 라인에서 숫자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덴벨레가 왼쪽에 있을 때 음바페가 있고, 음바페 플러스 누누 멘데스까지 올라오죠. 숫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예상을 못했었고,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덴벨레에게 시선이 쏠리는 순간 뒷공간으로 누누 멘데스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덴벨레에게 패스, 덴벨레가 누누 멘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주면서 덴벨레가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했어요.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멘데스가 측면에서 심지어 오늘 수비를 잘했던 훈멜셀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무스가 살짝 빠지면서 누누 멘데스의 컵백을 받아요. 박스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 컵백을 하무스가 날려버립니다. 이런 모습들, 파리 생제르맹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대를 맞춘 것도 있었고, 플러스 하무스처럼 박스 안에 있었던 공격수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골 기대값은 3골 이상이 나왔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공격 장면에서도 아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그런 실수도 있었고, 오늘 도르트문트도 결정적인 찬스를 거의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슐러터백이 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슐러터백이 오늘 경기에서 뭐 수비도 정말 잘했지만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공격을 전개할 때 슐러터백을 시작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슐러터백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줄 곳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슐러터백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놓칩니다. 그래서 슐러터백이 볼을 쭉 끌고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파리 생제르맹의 전형이 슐러터백에게 쏠리죠. 그리고 이렇게 쏠릴 때 슐러터백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필크루크가 볼을 잡고,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 이제 슐러터백 때문에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아데이미 쪽에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슐러터백의 전진 때문에 반대편이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죠. 슐러터백이 필크루크, 필크루크가 브란트, 브란트가 아데이미. 근데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아데이미가 계속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밀고 들어가다가 마르키뇨스가 경험에서 이겼습니다. 마르키뇨스가 아데이미와의 경험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다음에 돈나룸마한테 패스를 한다는 게 백패스가 이상하게 갔어요. 정말 유일했던 실수. 이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돈나룸마가 이 볼을 잡지 못하고 코너킥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이 골이 되는데, 골이 들어갈 때도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골을 넣었던 선수가 훈멜스거든요. 근데 이 훈멜스를 막는 선수가 하필이면 1차전에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왔던 베랄두였어요. 또 이것도 참 파리 생제르맹이 실수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어쨌든 운이 안 좋다고 느끼겠죠. 리카 헤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베랄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슈크리니아르와 다닐루가 잘했으면 이 선수들이 나왔을 텐데 이 선수들도 부진하기 때문에 베랄두가 수비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이 올라오는데 이 장면을 확대해보면 팔로 베랄두를 밀어요. 미니까 베랄두가
이 안쪽으로 밀려요. 밀리는 순간 훈멜스가 뒤로 돌아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베랄두가 앞쪽으로 밀려있죠. 밀려있고 훈멜스는 약간 뒤로 빠져있어요. 아주 노련하죠. 경험이 적은 베랄두와 경험이 많은 훈멜스의 경합. 이게 뭐 미스매치라고 하면 미스매치였고 베랄두가 나왔다는 단점을 도르트문트가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편안하게 훈멜스가 득점으로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파리 생제르맹이 본인들이 사실은 실수를 해서 못 올라간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엘리케 감독의 아쉬웠던 전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는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음바페를 오늘 하무스가 최전방에 나오면서 왼쪽에 배치했죠. 이거는 이제 음바페가 1차전에 원톱으로 나왔다가 너무 고립이 됐기 때문에 음바페를 왼쪽에 뺀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누 멘데스가 오늘은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음바페가 왼쪽에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멘데스가 올라와서 공격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하키미가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역습이 불안하니까. 특히나 산초가 지난 경기부터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를 누누 멘데스가 올라갈 때 한 칸 내립니다. 센터백으로. 그래서 마르키뇨스, 베랄두, 파비안 루이스가 3백을 만들어요. 이게 오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바페를 원톱으로 두지 않고 측면에 두면서 음바페의 능력을 살리는 동시에 음바페가 왼쪽에 있으니까 멘데스가 올라와야 된다는 측면도 존재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그렇다면 수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스를 선발로 기용을 한 거죠. 이거는 어쨌든 누누 멘데스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게 오늘 뭐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격할 때는 보시면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올라가 있고요.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누 멘데스가 공격적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파비안 루이스가 그걸 보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고 음바페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파비안 루이스는 내려가서 3백을 만드는 이런 3백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3백의 요 공간에 파비안 루이스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있다는 게 약간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어쨌든 도르트문트의 역습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파비안 루이스를 기용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사실은 에메리 쪽에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었냐. 그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에메리가 비티냐랑 함께 3백의 앞에 있는 자원이었어요. 요 위쪽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것도 좀 이상하죠. 3백의 왼쪽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밸런스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구나. 그거는 이해했는데 후반전에 교체를 할 때 어쨌든 본인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공격적인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갑자기 요 파비안 루이스를 빼고 아센시오를 넣었어요. 그리고 곤살로 아무스를 빼고 오히려 바르콜라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음바페가 다시 원톱이 되고요. 바르콜라가 왼쪽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르트문트는 더욱더 수비적으로 내려앉죠. 당연하게도 뭐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심지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내려앉아서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르콜라를 넣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르콜라도 올라가고 아센시오도 요 가운데 있으니까 멘데스를 이제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덴벨레, 하키미, 이쪽은 하키미가 올라가는데 3백이 될 때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3백을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사실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면 바르콜라를 넣는 게 아니라 하무스를 그대로 두고 음바페가 이 왼쪽에 있었다면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멘데스가 올라오면서 수비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케 감독은 어쨌든 밸런스를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공격수를 뺀 다음에 바르콜라를 넣으면서 3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전반전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센터백, 파비안 루이스가 나간 다음에는 멘데스가 왼쪽 센터백. 그러니까 이게 아니 본인들이 두 골 차이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밸런스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센시오를 여기에 넣었을 때 아센시오의 활용도가 과연 무엇이었냐? 아센시오는 왼쪽에 있을 때는 거의 본인의 기능을 못 하거든요. 오른쪽 라인에 있을 때 아센시오의 강점은
결정력이에요. 왼발 킥력을 활용한 결정력. 아센시오는 도움을 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무조건 넣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센시오를 넣으면 덴벨레랑 아센시오의 자리를 바꿔서 덴벨레가 왼쪽 라인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센시오는 오른쪽에서 중거리 슈팅이라도 노리는 슈팅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아센시오의 킥력을 활용해서 골대에 붙여주는 슈팅을 할 수 있게끔 왼발 각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센시오를 그냥 왼쪽에 써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센시오를 기껏 투입해놓고 왜 왼쪽에 썼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르트문트가 4명의 센터백, 여기에 더해서 이제 후반전에는 쥘레까지 들어와서 5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종종 산초까지 내려와서 계속 숫자를 늘려줬어요. 박스 안에. 그런데 하무스를 빼버리니까 안쪽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없어요. 하무스를 빼버려서 음바페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또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하무스가 오늘 많이 놓쳤다 하더라도 싸워줄 만한 선수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센시오가 아니면 차라리 무아니를 넣어서 무아니를 앞쪽에 배치를 해서 공격 숫자를 늘리던가, 이러면 멘데스가 3백 겸 미드필더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센시오를 투입해서 미드필더를 늘려서 약간은 공격 숫자를 늘리진 않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에메리를 빼고, 에메리도 어쨌든 이 수비 라인에서 3백 앞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선수였잖아요. 마지막에는 에메리를 빼고 이강인을 넣었는데 그때는 좀 늦었죠. 이제서야 이제 이강인을 넣으면서 공격 숫자 1명 정도 늘린 건데, 이것도 이강인, 아센시오, 덴벨레, 바르콜라, 하키미 모두 다 이 선수들이 이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음바페도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이지 박스 안에서 싸우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는 이강인을 넣는 게 아니라 무아니 같은 9번 공격수를 넣어서 박스 안으로 붙여주고 마르키뉴스까지 오버리핑을 해서 안으로 그냥 붙여주는, 이렇게라도 했어야 박스 안에서 뭔가 변수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저 안쪽에 버텨줄 수 있는 키가 큰 피지컬 유형의 선수는 오히려 빼버리고 음바페는 가운데에 고립시켜놓고, 여기에 더해서 밸런스는 맞춰놓는다고 멘데스는 오버래핑을 안하고 공격 숫자는 늘리지 않고, 이게 엘리케 감독의 선택 자체가 너무 약간은 밸런스 위주적 모험적인 그런 선택을 안 했다는 거. 물론 오늘 뭐 골대도 많이 맞추고 했지만 이런 안 좋았던 선택들도 파리 생제르맹이 결승전에 못 올라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오늘 도르트문트 수비수들의 미친 집중력이죠. 사실 특히나 훈멜스 그리고 슐러터백. 훈멜스가 이제 정말 마지막 불꽃이잖아요. 훈멜스도. 그런데 훈멜스가 오늘 보시면 정말 잘합니다. 오늘 베스트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훈멜스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왼쪽에는 슐로터백, 오른쪽에는 쥘레, 3백의 중앙에 있었어요. 이 중앙에서 이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수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덴벨레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을 잡으니까 마트센이 끌려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훈멜스가 일단 지시를 해요. 마트센한테 따라오지 말고 너는 하키미를 막아라. 여기에 더해서 덴벨레의 장점, 넓은 공간이 있을 때 이 선수가 양발을 쓰죠. 양발.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오른발로 차는 척하면서 속이고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속이고 계속 속이면서 슈팅 찬스를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덴벨레가 슈팅이 또 좋으니까 오른발 각도였어요. 그래서 훈멜스가 달려 나오면서 왼발을 뻗습니다. 왼발을 뻗는데 안 속았어요. 안 속고 덴벨레가 왼쪽으로 접으니까 다시금 오른발을 쭉 뻗어요. 그래서 덴벨레가 접고 들어갈 때 정말 침착하게 훈멜스가 왼발 각도를 딱 끊어서 볼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노련함이죠. 이 장면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역습 찬스였거든요. 바르콜라 대 훈멜스. 사실은 스피드적으로만 보면 바르콜라가 이제는 훈멜스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훈멜스가 여기서 바르콜라가 빠르니까 뒷걸음질을 칩니다. 뒷걸음질을 치면서 앞쪽에 있던 선수가 빨리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약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기다리다가 자비처가 내려오면서 바르콜라를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순간 바르콜라가 접을 수밖에 없잖아요. 접는 순간 갑자기 튀어 올라옵니다.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죠. 그래서 튀어 올라와서 볼을 빼앗아 버려요. 이런 이제 장면들이 훈멜스가 저런 타이밍과 침착성, 이런 것들에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슐로터백. 오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지역에 경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슐로터백, 훈멜스, 마지막엔 쥘레, 피지컬 좋고 수비력 좋은 센터백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로 넣어줬을 때 경쟁력이 없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리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장면은 슐로터백이 예측을 하고 덴벨레에게 볼이 가는 순간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덴벨레에게 가는 볼을 끊었어요. 끊어낸 다음에 이게 추가 시간이었거든요. 모두 다 지쳐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끊어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모두 다 멈춰있는데 슐로터백만큼만 체력이 안 빠져서 쭉 올라가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슐로터백만큼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슐로터백에게 패스를 보내주니까 슐로터백이 올라가면서 볼을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볼을 끌고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측면으로. 이거는 뭐 슐로터백의 체력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얼마나 이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저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음바페가 오늘 경기 완전히 슐로터백과 훈멜스에게 완전히 묻혔습니다. 이 장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있는 아센시오한테 줄 때 훈멜스가 또 센터백 라인에 있다가 이거를 예측하고 순간적으로 아센시오가 볼을 잡을 때 훈멜스가 튀어나와서 아센시오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볼을 심지어 끊어내요. 근데 끊어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훈멜스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 라인 사이에 약간의 수비가 적어졌죠. 그래서 훈멜스가 볼을 걷어냈는데 이 볼을 비티냐가 잡아서 다시금 안쪽으로 넣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슐로터백이 얼마나 집중력이 좋냐면 훈멜스가 나와 있는 요 이제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정말 패스를 잘 줬죠, 비티냐가. 이 공간으로 이제 음바페가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는데 슐로터백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서 음바페의 1대1 찬스를 몸으로 부딪혀서 방해를 해서 코벨 골키퍼가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콜벨 골키퍼가 선방. 이것도 슐로터백의 집중력이 아니었으면 훈멜스가 나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무너질 뻔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수비 장면이었고 경기 끝날 때 이제 도르트문트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음바페가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음바페랑 훈멜스랑 달리면 음바페가 이기죠. 사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음바페가 달려가니까 훈멜스가 몸으로 한번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음바페가 달려가다가 약간 균형을 잃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음바페가 마지막에는 지쳐서 훈멜스에게 부딪혔다가 뛰어나올 때 다리가 풀립니다. 마지막에 주저앉는 장면이 나오죠. 요 이제 모습이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도르트문트가 얼마나 음바페를 괴롭혔는지. 저걸 마지막으로 경기가 끝났고 팬들도 막 내려와서 엄청 좋아하고 테르지치 감독은 당연히 훈멜스 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음바페의 마지막 시즌 아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꿈꿨을 텐데 음바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는 마지막 요 앵글까지 참 뭔가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스토리도 하나 있었던 이게 음바페가 사실은 뭐 이번 시즌 끝나고 파리 생제르맹 떠나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 거니까 그 음바페의 꿈이 결국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팀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 시즌에 못하면 이제 영원히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6골대가 나오면서 못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음바페 입장에서도 6골대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음바페에게도 어쨌든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 아니었을까. 전설의 6골대가 오늘 탄생했다. 오늘 영상은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백진삼과 새벽의 축구 전문가가 특별 할인을 준비했는데요.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현재 한 박스에 25만 8천원짜리의 금액을 13만 9,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고정 링크로 들어가셔야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진삼 홈페이지에서도 최대 할인을 받으면 16만 8천원인데 현재 13만 9,800원이니까 가정의 달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짜먹는 포 형태로 되어 있는 한 개가 10개씩 들어가 있는 이 작은 박스가 3개가 들어가 있는 큰 박스가 한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별 할인 가격을 본다면 요 한 포가 4,600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삼기력은 어떤 것이냐?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 성공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100년 이상 된 산삼이 왜 비싸냐면 이제 산삼이란 게 자연에서만 채취된 게 산삼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만큼 구하기도 어렵고 오래될수록 산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핵심 성분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산삼은 한 뿌리에 몇 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곤 하잖아요. 이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해서 만든 게 삼기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산삼 건강식품 중에서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쿠팡처럼 큰 플랫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삼은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던가 체력 증진 혹은 뭐 입맛이 없으시다거나 기력 증진, 면역력 증진 여러 가지 측면적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심지어 2006년 월드컵 대표팀의 공식 후원 제품이었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고 유명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하겠죠. 구매 평도 들어가 보시면 6,000개 이상 달릴 정도로 신뢰도와 효과는 확실한 제품이고요.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선물하는 용도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할인을 할 때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정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